채권 부동산을 함께 커버하는 여의도의 유일한 애널리스트 신월 SK증권 연구위원님 하고요. 매크로 하면 바로 이분이다.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전략부 부부장님 두 분을 모시고요. 어제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두 분이 좀 다른 시각에서 어떻게 보면 은행의 투자전략부라면 굉장히 탑다운으로 넓게 보시는, 어떻게 보면 증권사보다 더 넓게 보시는 게 아닐까, 넓고 깊게 보시는 부서에 계신 부부장님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또 채권과 부동산을 보시는 유일한 애널리스트셔서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시각으로 오늘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두 분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나온 걸 보셨을 텐데요. 일단 먼저 부부장님부터요. 예. 이 예상치를 하회해서 나와서 시장이 반가워하는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헤드라인 숫자는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5% 예상도 8.7 정도였으니까 9.1에서 한 0.4%포인트 내려간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도 더 많이 지금 내려갔고요. 식품 물가나 그 주거 물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을 했긴 했지만 핵심 상품 물가가 계속 좀 둔화됐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무엇보다도 에너지 물가가 둔화된 부분이 가장 큰 어떤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 이 차트는 주요 부분별 그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여도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식품, 에너지, 핵심 상품, 그다음에 주거 이건데 이 네 가지를 합치면 한 비중이 한 75% 정도 되니까 네.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주거 물가, 그다음에 하늘색이 핵심 상품 쪽, 그다음에 빨간색이 에너지, 그다음에 짙은 남색이 이제 식품 물가인데 숫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물가 상승 기여도가 떨어진 게 가장 큰 영향을 지금 네. 미쳤고요. 네. 물론 에너지 물가의 비중이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9%대고 주거 물가 비중이 32%대라서 많이 차이 나긴 합니다만 워낙 에너지 물가 변동성이 커서 9%의 비중을 갖고 있어도 실제 기여도는 상당히 크게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3.8에서 3.0%포인트로 7월 달에 낮아진 점이 네. 7월 달 미국 물가를 떨어뜨렸던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유가가 지금 90달러대 초반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유가가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주거 물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단계적인 변동성은 여전히 그 에너지 가격 변화에 따른 어떤 부분들이 큰 영향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유가를 좀 나눠서 적용을 해봤는데 그 WTI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를 그려보게 되면 7월 달에 한 30% 후반대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8월 달에 유가가 110불, 100불 이렇게 가버리면 물가 이번에 둔화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그렇죠. 올라갈 것 같고. 근데 네. 지금 현재 물가 레벨 90불 정도를 적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가의 어떤 기여도는 계속 좀 떨어져 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어떤 원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이런 기대치는 지금 8월 달, 9월 달 정도까지 조금은 길게 네. 길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유효성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미국 물가가 둔화 속도는 이렇게 빠르진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정점은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부부장님 의견은 지금 유가가 90불 요 정도 수준에만 있으면 예. 정점은 조금 지나가는 것 같다. 물가 고점, 물가 예. 상승률의 정점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신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신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좀 우려했던 여러 가지 돌발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원자재 가격이 2분기 초부터 불이 가격 같은 경우는 1만 달러를 이제 하회하기 시작했었고요. 한 2개월과 1개월 사이에 1,000달러씩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럼 떨어지는 속도의 기간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왜 물가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가장 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런 가격보다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워낙 민감도가 높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서는 수급에 대한 미스매칭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 요인들이 더 반응이 되었던 것들이 6월이나 7월 정도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누그러지는 모습들이 나왔고 이번 지표에서도 볼 수 있게 7월 미국 소비자 물가에서 볼 수 있었다시피 MOM 기준으로 가장 안정적이다. 어떻게 보면은 0.0%가 나왔지만 주요 품목별로는 이제 마이너스가 뜨기 시작했던 네. 올해 중 가장 첫 번째 지표였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는 있다. 그렇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코어 CPI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빠르게 누그러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주거비 같은 경우는 여전히 5%대 중후반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왜 주거비가 오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본다라면은 당연히 가격이나 금리에 대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 미국의 주택 시장의 공실률 자체가 장기 평균보다 너무 낮습니다. 지금 여전히 6%가 안 되는 상황에 있고 통계치가 나온 지 한 70년이 되는데 70년 평균이 한 7%대 중후반이고 21세기 평균 값이 한 8% 조금 넘습니다. 네.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낮다라는 것은 결국에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거기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들이 가계 수요가 어렵다라면은 임차 수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CPI에서는 주거비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헤드라인으로 어느 정도 피크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신뢰도를 가질 것이지만 방금 부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우 느린 속도로 간다라면은 시장이 일단은 안도는 하되 계속해서 안도의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3분기와 4분기 초중반까지는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거비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CPI는 30%가 넘는데 네. PC는 되게 낮잖아요. 네. 자가주택이 빠지니까. 근데 만약에 두 분이 다 걱정하시는 게 주거비라고 하면은 오히려 연준에서 보는 PC한테는 오히려 덜 문제가 되고 대신 그만큼 PC에는 헬스케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헬스케어 비용은 낮추겠다라고 주장을 네. 하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물가가 좀 더 빨리 떨어지는 것처럼 PC가 보여서 연준이 정책을 펴기 좀 쉽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그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주거비 물가에서 차지하는 PC 비중은 한 23% 정도 돼서 CPI보다는 한 10%포인트 정도가 좀 낮습니다. 낮고 말씀해 주셨는데 헬스케어 비중이 좀 높긴 한데 지금 미국 물가를 움직이는 지금 핵심은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 에너지 가격에 그 요번 달 나온 YOY 증가율이 한 30 몇 프로 정도 나왔는데 그 전 달은 한 4, 50% 정도가 됐거든요. 비중이 9%밖에 안 되는데도 이게 너무 높다 보니까 실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 포인트는 가장 이제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주거비 물가가 그 비중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기여도는 한 1.5% 정도, 1.5%포인트 정도가 되고 또 주거비 물가는 에너지 가격처럼 급격히 변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물가를 급격히 떨어뜨리거나 올리지는 않는 요인이고 스테디하게 좀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는 에너지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에너지 가격을 예측하기는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지만 일단은 안정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추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현 수준 정도에서 조금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돼준다면 물가 같은 경우는 좀 다시 급등하기보다는 물론 떨어진 속도는 되게 스테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식품 물가가 있고 그 주거비 물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요인으로 해서 떨어지는 속도는 상당히 더디겠지만 유가만 안정이 돼준다면 고점은 어느 정도 확인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점진적으로는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할 위원님은 좀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표 선정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은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PC, 코어 PC에 대해서 주목도가 올라간 것은 결국엔 유노멀 시대 2010년대부터 20년까지였고 그 당시에 이제
근본적인 근원 물가의 2%대의 추세적으로 좀 올라서는 부분과 완전 고용이 다 같이 달성되는 것에 대한 것이 있었지만 연준은 과거 이제 뭐 이런 고용이나 성장보다 물가를 가장 최우선으로 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흘러가는 흐름을 보게 되면은 유가 등 에너지 가격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생산자 물가에서 튀는 변동성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물가가 올라간다라면은 실물 경제에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모델링에 의해서 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경험치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시사하는 대목이고 결국에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인덱스 기준으로 도시 평균의 소비자 물가와 원재료 가격 기준의 PPI, 생산자 물가인데요. 둘 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급격하게 지수가 위를 쳐다보고 올라가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둘 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올라가고 있는데 생산자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때 과거 1960년대부터 항상 연준은 생산자가 더 치고 올라가게 될 경우마다 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 스탠스를 취했다라는 점은 지금 지난 10년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과거 큰 흐름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성향을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2000년에 그 페드 FOMC에서 성명서를 내면서 그때 공식적으로 PC를 보겠다고 바꿨거든요. 20년밖에 안 되긴 했는데 얘기하신 건 그 전이잖아요. 네. 그땐 CPI를 받고 이제는 PC를 보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물가가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CPI를 본 건데 물가가 잡혔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PC를 보면서 정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물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기준에 의해서도 여전히 실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대 계속 있고 네. 오늘 연초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4에서 5%포인트를 하회했을 정도니까 연준의 의도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의도치 않게 구사했었던 것이 된 거죠. 이번에 이제 뭐 조금 있다가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중립금리 범위 내에 하단 정도에 이제 진입을 했고 이게 하단에서는 여전히 완화적인 스탠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FOMC까지는 지난주에는 고용 지표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놀랐었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CPI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내고 있다라는 것은 다음 달 9월에도 여전히 이런 퀘스천 마크에 대해서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 중에서 이번 주에 나오는 생산자 물가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연준이 뭐 어떤 대략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할 만큼 확실한 어떤 시스테믹하게 돌아가는 정책 수단들을 강구하기보다는 일단은 잡아야 된다라는 압박감에서 상당히 공격적이고 거칠게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물가에 대해서 두 분이 약간 이제 좀 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유가만 90불대에 있어준다면 그래도 큰 고비는 넘어가고 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물가를 한국에서 열심히 볼 때가 있었나 싶은데 이게 결국에 금리 때문이잖아요. 미국의 통화 정책이 최소한 3번 연속으로 가는 자이언트 스텝은 피했다. 아니다. 여전히 우리가 실질금리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금리는 더 세게 긴축적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연준 통화 정책은 슬로우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 연준이 지금 3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그 FOMC 4번 만에 금리를 225bp를 급격히 이제 끌어올렸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 물론 물가가 가장 큰 이유였고 네. 연준이 인플레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립금리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중립금리 밑에 있으면 아무리 금리를 빨리 올려도 물론 그 심리적인 어떤 임팩트는 있겠지만 레벨 자체가 인플레에 대응할 수 있는 레벨은 아니거든요. 그쵸. 이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중립금리에 빨리 도달하는 방법이 인플레를 대응하기 위한 일단 베이스 캠프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연준이 4차례 만에 이걸 이렇게 급격히 올린 거는 일단 인플레에 대응하고 보자. 그 베이스 캠프를 만들자라는 의지에서
그 행동을 했던 것 같고 지금 2.5에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는 2.5까지 올려놓은 금리 레벨이 경제에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확인해 가면서 통화정책을 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무조건 9월 달에 75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무리하게 속도를 빨리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가 1, 2분기 때 나타났던 이유는 1분기 때가 이제 순수출 영향이었고 2분기 때는 투자 위축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 전조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소비가 이렇게 크게 위축된 건 없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금리를 올리는 이 중립금리 이상에서의 금리 인상폭이 커질수록 본격적으로 소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신중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중립금리에 올라선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폭이 이제 커질수록 효과는 이제 더 커진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연준이 조금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신호가 좀 오게 된다면 흔히 말하는 초종금리죠. 그러니까 터미널 레이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내년도에 금리가 이제 인하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전혀 예측이 안 됐던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 목표치가 어느 정도씩 지금부터는 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게 좀 드러나기 시작하면 연준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부부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과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동의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던 기준금리 인상의 고점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75bp는 안 올릴 것 같다고 보시는 거죠, 신월 위원님?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는 아직 그 회의 9월 FOMC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50bp인지 75bp인지 확신을 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지난주는 50bp가 과반 이상이었는데 주말 전후로는 75bp가 과반 훨씬 넘었다가 어제 CPI 나오고 다시 50% 이상이 50bp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페드워치 기준 네, 말씀하시는 거죠? CME 네. 페드워치 네. 기준입니다. 이건 크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여전히 긴축에 대한 스탠스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은 미국 단기채, 초단기채가 아닌 1, 2년물의 금리 레벨이 커브에서 통화정책에 무관한 2, 30년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구간이 있다라는 것은 50bp 하든 75bp를 하든 다 어느 정도는 대비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채권 시장 금리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자 물가 그리고 다음 달에 초와 초중순에 확인할 수 있는 고용 지표와 CPI가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고 보여져서 만약에 고용이 무뎌지고 이번 8월처럼 시장이 환호할 수 있는 CPI의 완만한 피크가 정점이 찍고 피크 아웃이 점점 진짜 확실해진다라는 신호가 나오면 50bp. 뭔가 하나라도 어긋날 경우에는 75bp 인상 가능성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흐름을 주도했었던 블라드 연은 총재 그리고 메스터 거기에다가 뭐 데일리 같이 여러 인사들이 좀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가 고착화 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내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라는 인식들이 여지없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시 이제 아까 첫 부분으로 돌아가서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르다라고 보여지고요. 핵심은 기대 인플레를 제어하느냐 마느냐인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부연 설명드리겠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됐을 때는 기준금리 인상 고점은 얼마일까? CME 페드워치에서 여실히 보여주는 것인데 3.75%가 지금 내년도 6월, 7월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전에는 3.5, 3.75, 4.0이 계단식으로 좀 상이하게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컨센으로 거의 고차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50이든 75bp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인상의 기간이 연말까지든 내년 1분기까지이든 그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이견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장기채 금리의 하향 안정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통화 정책에 대한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수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두 분 말씀에서 공통적인 단어 한 키워드 한 단어가 저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건 불확실성 해소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약간 시차는 있고 폭의 차이는 있지만 관점의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저는 반갑게 들리는데요. 부부장님 생각은 그러면 내년 금리에 대해서 전망이 이제 좀 안정화되는 국면으로 이미 저희가 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해소로 가는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좀 이렇게 네. 불확실성 크기가 좀 줄어들기 시작했다. 최소한 더 혼란스러운 국면이 바로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은 그런 것 같고요. 네. 3분기까지는 뭐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확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달 FOMC 회의가 있는데 20일, 21일 날 있죠. 그 전에 이제 가장 큰 고비가 그 8월달 물가지표 발표가 되겠는데 9월 10일 정도 이제 발표가 되겠죠. 네. 지금 유가가 물론 저는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가가 좀 안정이 되면 8월달 물가도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솔직히 뭐 7월달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오른 거는 7월달 물가가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보였기 때문에 올랐던 걸로 보고 있고요. 요번에 8월달에도 오늘도 좀 많이 올랐는데 오르고 있는 거는 다음 달에 발표될 8월달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실제로 8월달에도 어느 정도는 개인적으로는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FOMC 회의 때까지는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이쪽 상방이 계속 열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근데 4분기 초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12월 달부터는 내년치가 이제 반영이 될 거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내년에 대한 기대도 지금은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관건은 그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최종금리 레벨이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요한 건데 네. 시장은 내년도에 금리가 뭐 2분기가 됐든 뭐 하반기가 됐든 내리는 쪽으로 바뀔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과거 한 30년간 그 물가라는 변수가 끼어들지 않았을 때 연준 통화 정책의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지금은 좀 얘기가 다르죠. 물가 변수가 들어와 있는 거고 이거는 한 30년 만에 처음 들어온 거라서 저도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연준에 앉아서 정책을 펴고 계시는 분들도 현역 시절에 이런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 피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내년도에 실제로 물가가 좀 추가적으로 안정이 돼서 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돼서 주식시장이 계속 좋을지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성급하다라는 거고요. 이유는 물가 전망을 올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내년도 물가가 실제로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PCE 물가 기준으로 2.6%가 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불투명해서 그 부분은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물가가 예를 들어 3월, 2월만 해도 CPI가 8%, 7% 이랬는데 내년에는 그래서 기저가 높아서 무조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내년에 또 8% 오르면 유가가 예를 들어 한 150불, 200불 가야 퍼센트는 똑같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내년 물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 명확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네. 7%, 8%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연준이 지금 통화 정책을 써서 네. 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표는 당장이 아니고 네. 1년 후가 될 겁니다. 내년 말이나 내후년이 될 네. 거예요. 그때 연준의 통화 정책의 물가 목표인 2%대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피고 있는 거고요. 네. 따라서 내년 물가는 7%, 8%는 당연히 아닌 거고 중요한 거는 내후년 물가가 2% 초반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평균 물가가 3% 또는 2.5%이 사이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게 실현이 될 수 있으려면 이게 연평균 개념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일단 물가가 한 5% 정도로 잡혀야 되는 거고 내년 말에는 물가가 2% 밑으로 내려가야만 평균 물가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당장 물가가 이제 빨리 내려오진 않겠지만 베이스 효과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만일 유가나 임금 상승률이 지금 현재 예상대로 둔화되지 않고 특히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 둔화되지가 않는다면 내년도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물가를 제외하고라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아직 조금 불확실하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이 조금 확실성이 좀 높아지면 내년도 통화 정책이나 아니면 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가시성이 높아지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 부분을 좀 예측하기 좀 어렵고요. 특히 네. 유가만 하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넓게 잡아서 예측을 하기에는 가시성이 아직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불확실성이 거쳤다라고까지 가는 건 너무 성급하고 예. 네, 그래도 가시적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보이려고 하는 구간에 진입은 하고 있다. 네. 이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어제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 나서 채권 시장 흐름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안도를 하면서 네. 크게 내리지는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면서 그냥 기존의 커브 모습을 그리고 금리 레벨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은 그냥 이 정도면 다행이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산 시장마다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가 인플레가 더 안 오른 것에 대한 부분은 다 안도하는 것 같은데 조금 온도차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를 가장 먼저 반영한 자산이 채권 시장이었거든요. 네. 물가가 좀 이상하다 했던 것이 결국 작년 4분기부터 금리 레벨이 올라가면서 연준의 스탠스에 대한 보수적인 흐름들이 가격으로 나타났고 지금은 지난달에만 우리나라 국공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채권 지수들이 다 일제히 반등을 시작하면서 2에서 3%씩 월간 수익률을 채권 시장에서 냈어요. 네. 그 말인즉슨 이제는 어느 정도 채권 시장의 악재는 거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미 상당히 팽창을 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고용이 약간 깨졌는데 다시 물가에 대한 부분 나오니까 일단은 연준의 스탠스는 3분기까지는 가겠구나. 그렇지만 우리의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의 포지션을 확 바꿔놓을 정도는 아닐 것 같아라는 심리가 나왔고 국내 금리 또한 오늘 채권 시장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조금씩 달랐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좀 금리가 한 구간별로는 달랐습니다만은 1에서 한 4bp 정도씩 내려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렇게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만기물별로 딱딱딱딱 붙어있는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거의 누워있는 상태는 이 구간별로 대응하는 참가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걸 네.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을 좀 보니까 서서히 그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먹구름의 짓기가 조금씩 연해지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 심리가 조금씩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금리가 빠지면 채권을 샀다는 거잖아요. 뭐 어쨌든. 네. 근데 채권을 사는 분들은 보통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거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없을 거다. 이런 개념으로 보통 많이 사시거나 아니면 네. 그 전에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팔고 다 팔아서 갖고 있던 현금을 먼저 이제 채권을 사고 네. 뭐 이런 흐름일 수도 있는 건데 후자면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 도움이 되는 거지만 전자면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채권 애널리스트로서 어느 방향으로 좀 매니저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 왜냐하면 지금 현금이 많다는 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네. 어느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일단 채권도 안전자산에 있어서 물가 앞에서는 안전자산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네. 2021년 1, 2분기부터 미국채 변동성을 나타내는 무브 인덱스가 우상향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동시에 미 달러 인덱스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올 2분기부터 등락을 보일 때마다 무브 인덱스가 등락을 할 때마다 달러 인덱스 주춤하고 한 번 더 치고 갔다가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더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미국채 변동성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미국채 금리 레벨이 변동성은 있지만 그 레벨 자체를 이탈하는 현상들은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진짜 모르겠을 때는 달러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는 달러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하지만 유가 증권에 좀 투자를 해볼 만한 환경이 점점 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두 번째가 이제 채권이다. 거기서 조금 더 리스크를 테이킹할 경우에는 채권 이외의 자산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7월에는 좀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금리 레벨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채권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유효하다. 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 곡선이 너무 누워있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성장 경로가 불확실한데 안 좋아질 것이다. 기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후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 영업일 기준으로 국고채 금리 기준으로는 3년물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미국채 2년 대비 10년과 거의 동일하게 우리가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네.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bp 이하에서 있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3년 금리와 10년 금리 레벨이 거의 동일하다. 네. 제일 축소되었을 때 2bp 정도까지 네. 였으니까 그만큼 시야가 투자에 대한 심리는 조금 개선됐는데 시야는 잘 모르겠어. 네.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 네. 이런 지금 심리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네. 봐야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아직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간다 안 간다의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려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나스닥은 어젯밤까지 해서 이미 20% 저점 대비 상승률이 20%를 넘어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불마켓 진입이다 이런 시그널이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부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불마켓이면 네. 좋겠는데요. 불마켓으로 보기는 조금 이르긴 보통 이제 불마켓이라고 하면 저점 대비 이제 어느 정도 20%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점 경신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 근데 고점 그렇죠. 경신에 대한 기대감이요. 코스피로 치면 3,300포인트 작년 이맘때 기록을 작년 7월이죠. 이 포인트랑 S&P 500 지수로는 4,800포인트, 4,900인가요? 뭐 그 정도를 뚫고 나갈 수 있어야 지금 그게 좀 가치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기는 조금 빠른 것 같고요. 네. 그거보다는 요번에 의미는 일단 추가적으로 저점을 경신할 위험은 좀 없어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상반기 때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부분은 저점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확보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이 들어간다면 주식 측면에서는 뭐 매수로 가담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시기가 하반기 중에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저점을 깰 정도의 불확실성은 많이 제거가 되었다. 예.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부장님은 경기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네. 경기는 안 좋죠. 물론 안 좋습니다. 뭐 앞으로도 좋아질 여지는 연말까지 그렇게 썩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뭐 주식 시장은 그거보다는 이제까지는 경기 침체를 좀 주가가 이제 반영을 해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실제로 경기 침체인지는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테크니컬 리세션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경기 침체는 조금 비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 미국 GDP 성장률 기여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1분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순수출이 큰 폭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수입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에너지 때문에 그게 이제 마이너스 나왔고요. 2분기 미국이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마이너스 0.9%를 기록했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겁니다.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라는 얘기고 특히 재고 투자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고정 투자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이 고정 투자 내용을 보게 되면 주택, 그러니까 거주 투자도 마이너스 기록을 했지만 기업의 설비 투자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거든요. 상당히 투자가 안 좋았다라는 얘기고요.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줄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소비로 이게 느껴지려면 소비가 줄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국은 소비는 지금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를 진입했다. 이게 이제 확연하게 느껴지려면 이 소비가 이제 거의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파월 의장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중요한 부분은 이 소비가 마이너스로 앞으로 들어갈 만한 환경을 만들 것이냐 이런 건데 가장 큰 거는 역시 물가랑 연준의 통화정책이고요. 통화정책이고 지금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면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소비까지 마이너스로 들어가지는 않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실질 금리는 장기물, 팁스 금리죠. 장기물은 이미 플러스로 전환된 지 꽤 됐고 단기물도 2년물, 5년물까지도 지금 플러스로 전환되어 있거든요.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연준이 의도했던 바대로 사람들한테 이제 투자하지 말고 저축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실질 금리를 플러스로 만들어 줬으니까 연준이 목표했던 정책 목표는 충분히 달성을 하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돈을 많이 써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의 금리 수준에 올라왔다라는 얘기고요.
이 시점부터는 연준이 무리해서 금리를 많이 올릴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소비까지 너무 망쳐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중요한 소비 경기만큼은 마이너스로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거는 유가라는 뭐 전제 조건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인 경기 침체는 좀 피하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의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일정 부분 저도 이제 공감이 되고 되게 합리적인 그 예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에너지 가격이 제일 임팩트가 크고 영향력이 크고 에너지 가격이 90불대에 있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굉장히 강한데 그렇다면요. 만약에 에너지 가격이 유가가 갑자기 100불이 넘어가고 110불이 가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연준은 저 소비 지표가 무너질 때까지라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계속 긴축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뭐 100% 그럴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요인은 연준이 정책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준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응을 해야 되냐면 공급 측면의 물가 계속 자극해서 물가 계속 오르다 보면 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 욕구가 상당히 커질 거고요. 그쵸. 뭐 올해도 아마 지금 뭐 임투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예정이 돼 있는데 미국도 똑같은 상황일 것 같고 이게 올해로 끝나면 괜찮지만 임금 상승률이 계속 높아져서 내년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흔히 말하는 스파이럴 효과라고 하죠. 나선형 효과라고 하는데 물가를 계속 연속적으로 매년 자극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면 정책 대응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제 공급 측면의 물가가 예상 외로 연준이 제어할 수 없는 변수기 때문에 계속 작용을 하게 된다면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 큰 폭의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뭐 소비도 어쩔 수 없이 위축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상황은 뭐 좀 예상하기 싫긴 하지만 네. 일종의 70년대 말에 보였던 더블딥 현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변수네요. 신할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상반기에 채권 시장의 약세 흐름을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작년 이제 코로나 처음 시작하고 작년에 이제 좀 무섭게 다가왔던 게 델타 그리고 지나서 끝날 줄 알았는데 다 걸렸었던 오미크론. 네. 계속 또 지금 재감염도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돌발 악재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채권 시장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악재가 있는 게 이제 민감도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전히 같은 악재는 남아있지만 여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똑같은 악재가 발생했을 때 수용력이 좀 커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 것이고 채권 시장의 소화 능력도 얼추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거기에 전제는 결국 에너지 가격이 덜 올라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만 유지만 돼주면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어제인가요? 뭐 크림 반도에 대해서 뭐 누가 지금 타격을 했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도 폭우가 나타났지만 언제든지 식량 가격의 우상향 흐름이 다시 재현된다라면은 사실 이 공급층 요인에 대한 컨트롤은 불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들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뭐 지금 통화 당국이 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다 펼치더라도 굉장히 약한 연결고리만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결국 기대 경로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대 인플레인데요. 지금 미국의 시장에서 나타내는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그리고 클리블랜드에서 이제 가격 지표로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 1년짜리는 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심리를 나타내는 실물 경제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NI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 6% 초반이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의 기대 인플레 1년짜리도 5%대예요. 결국엔 시장과 실질 경제 주체의 이 격차가 2에서 3%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 경로이나 어떤 변수가 나타나면 시장이 먼저 또 반영을 하겠죠.
그러니까 좁혀지기 전까지는 아직 안심하기는 상당히 좀 이르지 않을까. 여전히 조심스럽게 전개가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내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 사실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전망을 항상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두루두루 해보게 되는데요. 미국은 그런 상황이고, 미국 뭐 에너지 가격만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큰 불확실성은 지나간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국내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7월달 물가가 전달보다는 소폭 올랐고, 또 폭우가 이번에 너무 호우가 심했잖아요. 추석 물가가 더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금리 인상 기조가 한국은행은 어느 정도로 가게 될까요? 뭐 금통위는 뭐 앞에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은행도 뭐, 전문가시죠. 네. 은행은 금리 전문가고요. 네. 기준금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일단 금통위는 뭐 추가 인상은 뭐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연준이 뭐 앞으로도 속도를 좀 늦춘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100bp 지금 인상이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도 여기서 금리 인상을 멈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횟수나 폭은 조금은 우려했던 것보다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빅스텝을 계속 밟지는 않을 것 같고 연준이 줄이면 한국은행도 따라 줄일 수 있는 룸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횟수도 보통 한 2차례를 많이 예상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뭐 한 차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보다는 기준금리의 어떤 레벨이 올해 고점 레벨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금리 역전 문제가 있긴 합니다. 연준이 100bp 올리고 한국은행이 뭐 한 많아야 한 50bp 올리게 되면 더 이제 큰 폭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미국 금리 인상 후반부에는 항상 역전이 일어났던 케이스가 있고요. 이걸로 해서 뭐 자금 이탈이 심화되고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의 연말 기준금리에 대한 하우스 뷰가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기존에 2번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채권 담당자는 아직까지 2번을 유지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물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의 과정을 좀 좀 더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2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5bp 2번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신할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 기준금리 전문가? 네, 결론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도 동일하게 25bp 2번 그리고 시점은 8월 금통위와 10월 금통위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의 예상이 맞다라면은 인플레의 피크는 3분기다. 그러면 11월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새롭게 부임한 이창용 총재 스타일이 너무 확실하세요. 그래서 금통위 때 그냥 연말에 시장이 가지고 있는 2.75에서 3.0%의 그 기대치가 매우 적절하다라고 이미 선을 그었기 때문에 시장이 그것을 또 빠르게 굉장히 희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레벨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7월 22일인가 23일부터 지금 한 3주 정도 됐죠. 기준금리 대비 국고 3년 금리 스프레드가 100bp 이하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150에서 170bp까지 벌어졌었던 것이 금리 인상도 있었지만 빠르게 100bp 언더로 되었고 한 달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 기준금리 인상 고점에 대한 변동성이 많이 줄었다라는 걸 네.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연준이 더하면 어떡하지라는 게 좀 스프레드를 벌리는 거고 연준이 이 정도면 안 할 것 같은데 하면 다시 좁혀지는 그런 모습들이 한 달째 반복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2.75%까지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기준금리 대비 국고 3년 금리 스프레드는 30에서 45bp 정도까지 좁혀질 경우에는 동결에서 인상 가능성이 한 0.5 정도는 있겠지만 좀 지켜보자라는 스탠스로 채권 시장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랬다가 이제 동결이 확실해지고 그 다음 스탠스는 인하라면은 레벨이 더 내려가겠죠. 일단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안도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기대 인플레가 0.8%포인트가 한 달 만에 올랐어요. 2002년부터 우리나라 통계치가 나왔는데 이런 한 달 만에 0.8이 없었고 그 전달이 0.6이었거든요. 이것도 최고치였는데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라는 것은 통화당국이
소비자들의 그 고물가에 대한 인식이 고착화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계심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져간다. 몇 년 이후 최고치라고요? 2002년 통계치가 집계가 되었는데 처음 있는. 2000년대 중반에 그렇게 물가가 올라갈 때도 이런 숫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대 인플레 자체가 4.7%인데 절대치도 최고, 네. 월간 변동폭도 최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 최악의 지표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네, 2000년대 중반보다 높다라고 하니까 저도 지금 조금 놀랐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어쨌거나 올해 연말에 2.75로 간다라고 두 분 전망치는 지금 유사하세요. 같은 의견이신데 이렇게 해서 미국이 올해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어도 또 여전히 50bp 인상하고 그냥 경로대로 지금 전망대로 올라간다라고 해도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스프레드는 이렇게까지 벌어진 적도 있었나요? 2.75 우리 가게 되면 꽤 많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 전 숫자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많이 벌어진 적은 그렇죠. 글쎄요, 19년 초 없었을 수 이때 있습니다. 벌어지긴 했었지만 예, 예. 이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예,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네. 뭐 폭은 그렇긴 하지만 왕왕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전이 됐고 그게 이제 벌어지는 국면으로 이제 갔었는데 기준금리 격차가 이제 벌어졌을 때 가장 우려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채권 자금이 이제 빠져나갈까봐 그렇죠. 이제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채권 자금은 일단 그 매매 성격 자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트폴리오 자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국포 펀드나 아니면은 그 해외 중앙은행들이 갖고 운영하는 우리나라 같은 그 KIC가 해당이 되겠죠. 이런 기관들은 지역별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이 나라 채권에 투자했다가 안 좋으면 확 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정한 풀을 가지고 그 채권들을 투자를 운영하게 되는데 한국 국고채가 그 풀 안에 뭐 비중은 작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리 차가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그래서 그거를 자금을 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하고의 금리 격차가 벌어졌다고 해도 우리나라 다 자금을 빼서 미 국채를 사고 그런 투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같고요. 일부 뭐 투기적 자금이나 이런 자금들은 물론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표면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달러화 유동성이 고갈될 수 있는 어떤 리스크가 오게 된다면 자금의 상당 부분 많이 빠져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정도의 어떤 글로벌 신용 경색을 우려할 만한 상황을 지금 가정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너무 비관적인 얘기다, 네. 비약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고려 대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신하일 연구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또 달러는 부부장님 전문이신 네. 것을 알고 있는데 일단 달러 인덱스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무브 인덱스와 같이 말씀드렸고 여기서 달러 인덱스 더 치고 가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환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그 파열음 속에서 ECB가 빅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했고요. 또한 뭐 좋지 않은 사건으로 일본의 그런 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아베노믹스가 10년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달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외환, 유로와 엔화의 상대적인 강세 흐름이 추세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달러의 강세를 이제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원달러 환율의 입장에 있어서는 더 올라가기보다는 하단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되는 어떤 트리거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조금 채권 시장과 아까 자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에 금리의 격차가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채권 자금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사실 채권 시장에서 그렇게 통용되지는 않고 국채보다 통환채의 비중이 외인 자금이 훨씬 적기 때문에 거기에선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에도 국채로 결국 상세가 되어서 자금의 이탈은 확인되지 않았다. 자금의 이탈은 오히려
달러가 급격하게 강세가 되고 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최근의 사례로는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그리고 2019년에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좀 둔화 우려가 커졌었던 여름 전후에 있었지 금리가 벌어지기 시작했었던 17년과 18년은 오히려 자금이 유입이 되었다라는 측면 고려했을 때 지금의 단계는 16년과 19년이 아니라 17에서 18년으로 가는 단계랑 유사하다. 결국에는 자금의 이탈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본다라면은 국내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보다는 하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비슷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는 고점을 좀 지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자체보다도 뭐 달러가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근데 네. 여전히 달러가 그 글로벌리 최강의 통화인 건 맞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이 상반기에 비해서 많이 조금 입지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연준 통화 정책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이제 끝자락을 보이기 시작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한 그 110을 넘어가지 않고 안정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00원 선에서 점진적으로는 좀 떨어질 것 같고 떨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조금 더딘 이유는 아무래도 무역 적자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적자 구조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수입이 주는 것보다 수출이 주는 게 더 빨라지면서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게 기본 구조였는데 이번 사이클은 좀 다르게 수출이 여전히 견고한데도 워낙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역 적자 부분도 상당 부분은 원자재 가격하고 이제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빨리 안정될수록 우리나라 무역 적자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이 기간이 조금은 종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의 내리는 속도도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조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금리 전망이나 경기 전망이나 원달러 환율 전망이나 에너지 가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근데 부동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신월 연구위원님께서는 부동산과 채권을 같이 보시는 애널리스트가 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걸 같이 보시게 되셨나요? 아무래도 국내 자산의 75% 내외가 항상 실물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은행법의 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고요. 금융 안정의 거시적인 부분은 결국에 신용에 대한 부분이지만 가계에 있어서는 결국 자산 가격에 의해서 자산의 건전성이 괜찮아야 되는데 부동산에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가계대출 그리고 뱅킹 시스템에 대한 부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볼 때 물가와 경기만을 바라보는 것은 국내에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꾸준히 생각을 해왔었고요. 특히나 작년에 뒷걸음치다가 이제 잡은 격인데요. 결국에 물가보다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국내가 중앙은행이 작년 8월부터 금리를 올렸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맞는데 그 당시에는 물가보다는 부동산을 잡기 위한 금융당국과 재정당국이 합심해서 한 것이었고요. 결국에는 이 부동산이 통화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점에서 착안을 했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보니까 상당히 흥미가 있어서 동시에 조금 열심히 해보려고 네. 커버하게 되었습니다. 책도 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책도 쓰셨는데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시장 얼마나 그럼 앞으로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격의 꼬리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 기대 인플레라는 거는 사실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소비자 물가하면서 주거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거기에는 이면에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금리만으로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조금 힌트가 조금 어긋날 수 있는 점에 있어서 지금 국면에서는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올랐고 예상보다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거용과 상호용 부동산에 타격을 입힌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에 있어서는
가격의 하락 압력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매매 가격에는 분명히 제동이 걸렸고 하락세가 나왔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명제가 성립하기에는 결국에는 시장 경제의 핵심인 수요와 공급을 제외한 관점이라서 다소 안 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의 하방 압력에 금리 인상은 분명히 작용하나 가격의 하락세를 추세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재료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에서 11년인데요. 그때 12번의 금통일 동안 5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여서 굉장히 금리 레벨도 빠르게 올라갔어요. 네. 가이던스도 굉장히 좀 불명확해서 변동성이 높았지만 수도권은 가격이 상당히 하락세로 나타났죠. 그렇지만 전국 주택 가격은 7에서 8% 올랐단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수요와 공급이 2000년대 중후반에 비수도권에서 굉장히 안 맞았던 부분들이 이 매매 수요로 가면서 가격의 상승을 견인했다라는 것은 큰 흐름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세세한 세부적인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압도하기에는 조금 다소 부족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부동산 얘기는 신할 연구위원님 모시고 한번 따로 또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는 사실 아니었는데 신할 네. 위원님께서 채권과 부동산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제가 말미에 좀 여쭤보았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은요. 국내 증시 부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과 투자 전략을 좀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탈출구가 전혀 없는 시장이었는데 하반기는 일단은 투자 대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선별을 할 수 있는 시장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는 뭐 기승전결 물가, 통화정책 이거인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이게 계속 부담으로 작용한 반면에 하반기에는 조금씩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3분기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8월달, 9월달 물가도 조금 안정이 된다면 4분기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이 좀 많이 올라왔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 지금 넘었고 보통 기술적으로 한 2,550선들을 많이들 저항선으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레벨 되면 한 100포인트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것 같고, 많이 1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나올 때는 저점을 더 깰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매수에 가담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금리와 어제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해서 경제 전반, 투자 전략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어느새 1시간이 지나버려서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신할 연구위원님은 나오셔서 부동산 얘기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석현 부부장님께서는 또 앞으로 네, 상황 바뀔 때마다 잠시만요. 지금 네, PD님께서 얘기를 제가 너무 급속하게 잘라버리니까 5분 더 하시라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말씀하고 가시라고 또 시간을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이 다 못하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신할 연구위원님께 부동산 제가 얘기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죠. 집값 올라야 떨어져요. 네, 그렇게 여쭤보죠.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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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안 하고 가셔가지고. 금리 올라도 떨어지는 건 아니다가 마지막 멘트셨는데 네. 너무 애매하잖아요. 일단 말씀드릴 부분은 자산시장의 물가 그리고 통화정책 이게 계속 좌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이었었던 것은 채권시장이 가장 먼저 흔들렸다. 좋지 않았다. 그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주식과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신 가상화폐 그리고 이제 5월, 6월 정도부터 부동산 시장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좀 워닝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채권 시장의 온기가 확산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 이런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데는 상당 기간, 하반기까지 해소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한 달의 시차를 두고 통계를 발표하는데요. 지금 역대급으로 매매 시장의 거래 건수가 줄어들었어요. 절벽이죠. 거의 네. 절벽. 그래서 지금 살펴보니까 6월 누계로 올해가 매매가 31만 건, 전월세가 157만 건이에요.
그러면은 총 합치면은 약 190만 건 중에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16%인데요. 최근 2018년부터 쭉 살펴보니까 2019년 초와 지금이 유사하다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18년도 9.13 대책 나오고 나서 그때가 매매 비중이 24%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포인트가 낮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가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진다라고 지표상 나오고 있는데 오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월세, 그렇죠. 두 번째 단독주택 가격. 월세 먼저 말씀드리면은 월세에 대한 수요가 왜 높아졌을까요? 전월세에 있어서 전세 보증금이 빠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매에 대한 수요가 위축이 되면은 당연히 임차로 가는 것인데 전세 보증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경색되어 있고 전세 자금 대출 받으려고 해도 시장 금리, 물가 때문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1억 원당 계산을 했을 때 월세의 전환율은 여전히 3%대라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나 시장 참가자들은 유리하게 해석을 하니까 전세 자금을 올리는 것보다 월세가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장 금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하향 안정화 될 것 같다. 그러면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도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재작년에 그 전월세 전환율의 공식을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될 때 만들었어요. 기준금리 더하기 2%포인트. 지금 기준금리가 2.25고 아까 부부장님과 제가 말씀드렸던 연말 고점이 2.75예요. 그럼 2 더하면은 4.75가 되고 4.8%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1억 원당 480만 원, 12로 나누면 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30만 원 정도예요. 지역마다 약간 상이하지만 그럼 40만 원이 되면은 이제 비교를 할 겁니다. 지금은 아직 그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과 시차가 있기 때문에 월세가 유리한데 연말쯤에는 월세가 유리할지 아닐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문제고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수요가 몰리니까 월세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전세로 옮겨갈 수가 있고 지금처럼 매매 시장이 냉각되어 있는 부분이 전세 시장과 엮이면서 또 다른 방향성을 표출할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한다라는 점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 월세가 오르든 전세가 오르든 약간 임차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하반기에 가면 시장 변곡점이 올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월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월세로 수요가 몰리면 지금 월세가 유리하니까 월세로 수요가 지금은 몰리지만 이게 금리가 어느 정도 이게 전환율하고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되면 다시 네. 전세로 온다. 금리가 내려가면 유리한 걸로 이제 다시 택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세도 지금은 내려가고 있지만 네. 전세가 좀 올라가면서 다른 새로운 국면이 올 수 있다는 게 매매 가격도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럴 보시나요? 가능성이 지금은 안 보이지만 하반기 후반부로 갈수록 열릴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 알파는 결국 수급이고 네, 네. 5분 중에 4분 쓰셨고요. 아, 이제 1분 남았는데 부부장님 죄송합니다. 혹시 부동산에 대한 의견도 혹시 있으신가요? 부동산이요. 네. 부동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내리긴 하겠죠. 뭐 거래가 급감했고요. 뭐 가격은 당연히 내릴 테지만 가격은 상당히 좀 슬로우하게 내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 부동산 재고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먼 직전에 미국의 기존 주택의 부동산 재고 400만 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때 미국 부동산 주택경이 무너진 거는 재고가 너무 많아서 지금 무너진 건데 그 리먼의 어떤 그 그림자 때문에 미국 주택 공급을 거의 안 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미국 기존 주택의 그 재고량은 그 저점 대비 20%나 지금 올라와 있지만 120만 호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리먼 때 거의 지금 30%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가격은 분명히 떨어지겠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은 분명히 조정이 되겠지만 이 재고 여건으로 봤을 때는 이번 가격 조정은 상당히 건전한 가격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급락 조정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재고 레벨. 이건 정말 한국적인- 깔끔하게 1분 만에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멋지십니다. 너무 명확하게 네.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네. 모든 자산들 저희가 주식, 채권, 부동산 다 둘러보게 심지어 되었는데요. 미국 부동산까지도 네. 네, 둘러보게 해주셨는데요. 다음에도 또 모시고 저희가 고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시간이 진짜 다 돼서 이번에는 진짜 보내드려야 할 것 같고요.
네, 오늘 지금까지 신월 SK증권 연구위원님 그리고 박석현 우리은행 나 또 왜 이러지? 우리은행 투자전략부 부부장님 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